어쨌든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을 좀 더 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1년도부터 샌프란시스코 주학서부터 쭉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제1국 북송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를 찾는 것도 이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재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일본 자료 보니까 효와의 요괴라고 불릴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요거는 이제 아이젠하고 이 한보자 이제 차별하는 개정할 때 이제 그런 장면이고 결국 다 성공하죠. 이 기시 이미 이전에 요시다 내각서부터 추진해 왔던 그리고 기시에 의해서 정점을 찍었던 미일 안보 조약이 다 체결이 되면서 결국은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다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일본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만든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게 저희 집사람이 맨날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이상하게 또 무슨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세우고 뭐 이상한 여론이 휩싸이고 초창기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이 변해야 돼요. 일본도 같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75년 동안 한 번도 변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 돌조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제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를 비극선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저는 이것이 건전한 한일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봐야 돼요. 이 과정, 이 흐름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봐야지 오늘날 일본이 정말 우리가 일본을 친구로서 적이 아니라 친구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뭔가 조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또 포기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흐름들 속에서 계속 60년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60년대 맨날 보는 사진 아닙니까? 뭐 전공투부터 시작해갖고 미일 안보 개정 반대 투쟁서부터 시작해갖고 좌우가 극심하게 그것대로 대립했던 시대였는데 유일하게 일본이 똘똘 뭉쳐갖고 이견이 없었던 사건, 이견이 없었던 정치적 사건이 바로 제1국 북송입니다. 이거는 일본 사회당, 일본 공산당, 뭐 양심 있는 지식인, 양심 없는 자본가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제1교포의 북송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본 내에서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나 양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동이 안 걸리고 폭주기관차처럼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틀을 가지고 일본이 이제 고도성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행복할 수 있지만 이 고도성장의 단물을 갖다가 너무 오래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일본이 좀 변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건강한 한일관계의 토론의 틀을 한일관계 토론의 이야기거리들을 만들 수 있는 저는 어떤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는가? 우리는 뭐 당연히 반공 결사반대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데모를 했대요. 300만 명이 데모를 했으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되게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피부를 안 나오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자국민을 갖다가 어떻게 북쪽 땅에다가 버리는 특히 이승만 정권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왜 한국 정부가 그런 역할을 못했는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강조한 거죠,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영주권 보장이 달라.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했던 그래서 영주권 나중에 얻게 넣었죠. 그리고 이거를 돈의 문제로 갖다는 점. 제1한인들 처음에서 문제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 책략이나 대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그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답답하게 일처리가 돼요. 돈 문제로 가야 돈 문제로 생활적으로 보장해라 일본한테 영주권 보장해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주권 아시다시피 1965년도에
한일협정 체결되고 이후에 우리가 영주권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50년대 초반 중반에 영주권, 물론 그것이 하나의 얘기거리 될 수 있고 구원 될 수 있지만 제1교포 지금 93,339명이 북송되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영주권 보장해라, 생활지원금 지원해갖고 생활 수준 높여라, 이거는 너무 안전한 어떤 대처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자, 이 사람이 이후에 북한 측의 이일경이라는 사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가 다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실질적인 이 제1교포 북송 사업에 처음 정말 실무 책임자죠. 이 사람이 1955년 일본 적십자에 외사부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적십자가 정부가 아니라 적십자라는 인도주의 단체를 통해서 이제 이 사건에 개입이 되기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재미난 것은 외무부 소속의 협상의 달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주로 활동했던 곳들이 폴란드, 체코, 헝가리, 동유럽 쪽 공산권들하고 협상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패전 이후에 일본에서도 패전이 두 가지 그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일종의 어떤 항전파하고 빨리 화합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제 평화 타협자였던 거죠. 결국은 천황의 한국선거를 이끌어내는데 마크 협상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전략가이고 지략가이고 실질적으로 권한도 있었던 사람. 외무형의 어쨌든 협상의 달인으로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일본 적십자의 외사부장으로 지금. 이거는요, 모순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제적십자는 7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인도주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가장 일본에서 외무부 쪽에서 달고 다른 협상의 전문가가 지금 국제적십자에 들어온 거예요. (1956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결국은 제네바에 있는 그 국제적십자 대표 사절단들을 이제 동북아시아 방문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북한도 가고 한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랬던 건데,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굉장히 재밌어지는데요. 마침 일본 적십자 본부 앞에서 농성이 일어나요. 때를 맞춰갖고. 그러니까 국제적십자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적십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내가 개입을 해 말어, 이걸 중재를 해 말어,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해갖고서는 동북아시아 와갖고 아시아 삼국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때 때마침 일본 적십자 본부 앞에서 이 47명, 나중에 애가 태어나서 48명이 되는데 농성이 일어나요. 근데 농성의 구호가 딱 하나예요. 우리를 북한으로 보내달라. 왜 우리를 북한으로 안 보내주느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노우에 마스타로의 국제적십자 외사부장으로서의 취임과 이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들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오무라 수용소라고 당시 밀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감금된 일종의 이제 구치소 같은 거였는데, 이 구치소에도 가요, 이 사람들이. 아까 제네바에서 온 대표단들이. 그러니까 국제적십자가 이 사건에 개입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기 갔는데, 우리 뭐 죽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죽게 하는 사람들을 북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국제적십자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아주 임프레시브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이 영어를 좀 더 단지 한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 제1교포들 93,339명이 강제로 북한에 가고 힘들게 살았어. 그리고 북한 정권에 속았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가 좀 더 전면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국제적 십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가지의 원칙이 비난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이걸 만든 사람 뒤에 있지만, 이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국제적 십자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국제적 십자를 인정하는 이유도 이 7가지의 원칙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국제적 십자를 지원하는 이유도 이거를 잘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정치나 종교나 이념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정말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인권에만, 보편적 인권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걸 봐달라. 그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노우에 마스타에 의해서 일본의 정치적 책략가들에 의해서 이 인도주의로 이렇게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포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이걸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도 국제적 분쟁, 인권에 대한 문제, 억압, 탄압, 뭐 미얀마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인류가 생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거를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유엔도 지금 간섭 못하지 않습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이런 국제적 십자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구가, 그 역할이 온전하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이 영화가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국제적 십자가 무슨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교수님이나 저쪽에서는 망경봉호가 아마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망경봉호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 일본 니카타에서 저쪽 원산 쪽까지 그렇죠. 이동했던 배인데, 근데 이제 그 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망경봉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70년대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네. 이미 59년도에 처음 배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제1차 북송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배를 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배를 타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좀 이제 뭐라 그러죠? 새롭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비밀이 해제된 문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북한에 가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국내에서 제작밖에 안 했습니다. 이분들은 역사의 미아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떠십니까? 사실 일본의 적십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송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정확히 보셨고요. 사실은 저도 이 영화적 소재를 다루게 된 결정적 계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망경봉호에 대한 이미지, 제1급 북송이라는 이미지와 망경봉호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항상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이 좋아서 그냥 갔나 보다. 그리고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굉장히 힘겹게 인생을 살다가 뭐 탈북하신 분도 있고, 이 정도의 이야기로만 사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 일본이 개입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일본이 사실은 인도주의라는 민영하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지로 내몬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기만적이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쨌든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내린 결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회주의 공산권에서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는 일들은 우리 이제 현대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억압된 체제에서 자유를 찾아서 오는 거. 네. 반대로 이렇게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됐고 자유로운 일본이라는 정치 체제 하에서 억압된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으로 넘어간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이 사건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대로 그 핵심적인 내용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인도주의라는 민영화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만과 또 여러 가지 책략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왜 그동안 거의 62년 됐지 않습니까? 벌써 감춰져 있었는가, 네. 공개되지 않았는가. 근데 거기에 결국 또 북한 얘기가 개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린다,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문제, 적폐 청산, 사실 저는 그런 단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역사에 대한 올바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이 아니라 객관성, 그 다음에 진실, 네.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과거사 청산을 원한다면, 적폐 청산을 원한다면,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미래적인 지향점을 찾는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만큼 이것은 사실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2차 대전 문제, 전쟁의 책임 문제, 인도주의 문제, 북으로 간 사람들의 인권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게. 모든 문제들이 네.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어떤 분들이 이 영화를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영화라는 건 어쨌든 뭐 대중적인 예술이고 대중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 특정한 부류, 무슨 특정한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봐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 생각도 지금 없고요. 김일성의 아이들, 작년에 만들었던 그 김일성의 아이들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보고 누구나 그 역사적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담담하게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준비하고 계시는 리버티 영화제 어떤 영화제입니까? 리버티 국제 영화제는 이제 제가 그것도 작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유와 인권을 소재로 한 영화제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국내에는 북한 인권 영화제가 네,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리버티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방한 영화제가 정말 한두 개, 그러니까 5손가락을 해도 꼭 네.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니 이렇게 굉장히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숭고한 가치,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좀 소중하게 담아낸 영화들이 왜 이렇게 없는가. 그리고 국내에서도 좀 그걸 좀 제대로 된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같이 이제 발기인 형태로 모아서 작년에 출범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아요. 네. 지금 현재 한 200편 정도 지금 벌써 들어왔습니다. 올해 2021년 11월 22일로 지금 그 죄송합니다. 그 개막 행사. 제1회 행사가 네, 거죠. 첫 번째 행사를 올해 11월 22일에 잡고 있는데 아직 좀 시간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벌써 200편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상영관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문화 예술 활동하는 분들은 똑같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어떤 계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모든 네. 게 다 예측 불가능이. 예산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서 뭐 공간이라든가 이거 다 해야 하면 뭐합니까? 갑자기 막 코로나에 버리면갖고서는 네, 관객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면 너무나 완전 휴이죠. 그건 완전히 손실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도 문화예술인들도 조금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대응을 해 나간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 그대로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네. 애초부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극장들을 소개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영화제, 이제 그거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극장 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이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코로나가 좀 우리가 모이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조건이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요즘 온라인으로 영화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세니까요. 네.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아이들도 그렇고 귀국선도 그렇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쪽에 천착하시는 이유랄까
글쎄요, 어떤 게 제가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무슨 뭐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 질문은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갑자기 받다 보니까 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가면서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과 헤어지고 가족과 강제로 이별한다는 것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로 이별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인간이 감당하기 네, 어려운 고통이죠. 저는 이제 무슨 특정한 어떤 체제나 북한에 대한 비난 이거보다도 워낙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네. 헤어져 있고 이런 억압된 시스템 그 모순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그 이제 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워낙 그쪽이 북한 체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시다시피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도 북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에 대한 비난 그 내용만으로 지금 저는 구성하고 싶은 내용은 없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극히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남경공화와 제일 한인들의 어떤 북성의 어떤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배후에 숨겨져 있었던 일본, 미국, 소련, 중국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 거대한 국가와 체제 세력들이 과연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기만했는지 네. 그건 좀 사명감을 갖고 좀 밝혀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금. 알겠습니다.